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엄마, 저 좀 제발 내버려두라고요. 정말 너는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구나. 당장 집에서 나가. 좋아요. 그러면 저 한국으로 가서 살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집을 나서 먼 나라로 떠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욱이 좋은 혼처도 마다한 채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딸이 부잣집 며느리 대신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직접 와서 딸이 사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야 딸의 선택을 응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으로 한 아이의 엄마인 헤이킨이에요. 한 아이라는 말을 하면 어린아이를 떠올릴 것 같은데요. 제 딸은 다 커서 한국에 살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가겠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제 딸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살던 아이인데 말도 안 통하는 다른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많은 재력을 가진 남자와의 결혼도 마다하고 무작정 한국행을 고집했던 딸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딸의 변화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죠. 제가 아이를 키우며 해왔던 걱정이 한순간의 믿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건 일본과 다른 한국의 환경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철부지라고 걱정했던 딸이 성장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며 이제는 대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한국만큼 제 딸도 한국에서 지내도 괜찮을 정도로 멋지게 성장했거든요. 사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키우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건강 상태도 아니라 힘들게 얻은 아이라 더 애착이 강했거든요. 처음엔 건강하게 자라는 걸 바랐지만 커가면서 좀 더 책임감 강한 아이로 컸으면 했어요. 적어도 학생이라는 신분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길 바랐고요. 하버드 같은 명문 대학에 입학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급 대학 진학이 가능할 정도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부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제 딸은 수업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학부모 면담 시간에 호기심이 많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지적을 매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뭐 하나 잘하는 게 있다면 큰 걱정은 없었을 거예요. 꼭 이해력이 좋거나 암기를 잘하지 않아도 예체능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전 충족할 수 있었죠. 하지만 딸은 미술에 재능을 보이거나 절대 음감 같은 음악적 특별함도 없었어요. 반 아이 중 달리기가 꼴찌일 정도로 체육에도 소질이 없었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거치면서 유심히 관찰했지만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관심 가는 게 있다면 꿈을 펼치기 위해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없었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갈 무렵 딸이 좋아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사춘기 여자아이들이 그렇듯 꾸미는 것에 대해 집중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축제마다 같이 가자는 남자아이들이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였어요. 덕분에 딸의 인기는 날로 좋아졌죠. 학교에서도 선물을 받아오는 일들이 늘었어요. 가끔 집 앞으로 딸과 함께 등교하겠다고 차를 끌고 오는 남학생도 만날 수 있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뭐 하나 특출하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주위에 남학생들 환심이나 사는 딸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한참 꿈을 꾸고 20대에 날개를 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런 꿈 없이 학교에서 공주놀이나 하는 딸을 좋게 볼 순 없었습니다. 딸은 어느덧 성장해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어요.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죠. 결국 딸은 대학 진학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한 것도 아니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본은 고등학교 학력으로 올바른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아도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제 딸아이에게 그런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보통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아르바이트만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걸로 위안을 삼기려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채 방에만 머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딸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답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걱정되었어요. 그나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폐인처럼 구는 게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며 활동한다는 게 저에겐 위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그마저도 할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딸 아이가 걱정되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제야 말해준 이유가 저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아르바이트를 하던 레스토랑 사장이 딸아이에게 자꾸 데이트 신청을 했대요. 딸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이 사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끈질기게 사귀자고 딸에게 의사를 표현했던 거예요. 몇 년 만나다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사장의 생각까지. 딸은 결국 그런 사장이 부담스러워 레스토랑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일했던 레스토랑은 우리 가족이 사는 지역에서 꽤 인지도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딸에 비해 사장의 나이는 좀 많았어요. 30대 후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난 적 없고 착실하다고 평판이 좋았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은 물론 주변에 여러 가게나 건물을 가지고 있기에 부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자였거든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딸에게 화가 났습니다. 겨우 그런 일들로 그나마 2개월 넘게 일하던 일자리를 버리고 나왔냐고 결국 언성을 높이고 말았죠. 더군다나 딸 아이가 꿈을 찾고 지금부터 달려도 그 남자와 만났을 때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 사장을 만나 결혼하는 게 더 나을지 모른다고 소리쳤죠. 한창 나이에 방구석에 머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나빴어요.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화를 이기지 못해 딸에게 뱉고 말았습니다. 딸은 그 말에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슬픈 눈으로 절 바라봤죠. 저 역시 그런 딸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아이 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딸아이 자신도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대요. 하지만 어떻게 변화를 시작할지 알지 못해 답답하다고 했죠. 그렇게 한 달 넘게 집 밖을 나가지 않던 딸이 갑자기 한국에 가고 싶다는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딸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여행은 언제든 떠나고 싶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딸아이는 여행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그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물론 딸아이가 평소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딸이 공부도 못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유일하게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건 한국어를 아주 조금 할 줄 안다는 것인데요. 남들은 이게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딸이 한심하게 생각되는 이유 중 하나기도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은 공부하고 책을 볼 때 저희 딸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놀았거든요. 도무지 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언어로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정신없다고 생각해 TV를 끄는 일도 종종 있었죠. 여하튼 그렇게 틈틈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살았으니 당연히 접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이 허황된 꿈을 버릴 수 있도록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줘야 했어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걸로 일본도 아닌 한국에서 살 순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딸의 의지는 대단했어요. 제가 지금껏 알고 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거든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으로 간다는 것만 제외하면 마치 이제야 꿈을 찾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한국에 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학생일 때 바랬던 모습들을 슬프게도 한국에 간다는 열정으로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한국에 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았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또는 밤늦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어 공부에 돌입했죠. 그런 딸을 옆에서 바라보는 마음은 불안했어요.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간다는 이유로 슬펐어요. 정말 언제라도 떠날 것처럼 모든 준비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딸은 한국으로 떠났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했단 말도 들은 적 없는데 한국으로 떠나는 날 아침 알게 되었죠. 말릴 틈도 없이 딸아이는 집 앞에 도착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딸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잘 도착했다는 말이었죠. 상당히 많은 말들을 준비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녁에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 딸의 마음을 더 이상 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먹이 잡는 방법도 모를 것 같고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연습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개를 활짝 펴고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답니다. 어쨌든 부모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한국에 도착한 딸의 노력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 사실은 분명했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딸아이가 한국으로 떠난 지 1년이 지나 있었어요. 그동안 딸아이가 궁금했지만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 마음을 다잡는 걸 반복했죠. 결국 저는 인정했어요. 금방 돌아올 줄 알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정말 잘 지내는 거라 여겼거든요. 간혹 전화가 오더라도 알 수 있었어요. 목소리는 언제나 격양되어 있었고 조잘거리며 전하는 한국의 일상들은 제가 들어도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드디어 딸을 만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딸이 한국으로 떠날 때처럼 빠르게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그리고 딸아이에게 만나러 간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생각보다 딸이 반기며 엄마가 엄청 좋아할 거라는 말을 했어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이 좋은 나라이길 바라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딸을 만나기 위해 한국의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일본에서 봤던 공항보다 훨씬 더 크고 깔끔한 공항을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은 발전을 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국이 아시아에 있어서 무조건 일본보다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 도착하고 느낀 건 한국은 상당히 발전된 나라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왜 딸이 한국을 좋아하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을 만나 차를 타고 이동하며 한국 도시들을 구경할 수 있었거든요. 깔끔한 모습들이 눈에 띄고 최첨단 도시의 느낌과 공항을 빠져나오며 느꼈던 시골의 정취들이 모두 어울려 있는 나라였어요. 오랫동안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었죠. 딸은 여전히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어요.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 슬펐지만 먼 나라에 있는 딸에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지내는 생활력을 높이 평가하며 엄지를 세워 칭찬해 주었습니다. 딸은 부끄러운 표정을 짓더니 책장 안에서 웬 문서를 가져왔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죠.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눈빛으로 딸아이를 바라봤어요. 딸은 한국에서 어학원을 등록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대학교 입학도 허가받고 곧 있으면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거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바로 믿기 어려웠어요. 눈앞에 실제 상황이라고 증명하는 입학서가 있었지만 1년 조금 지난 시간으로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보일 수 있다니 도무지 꿈만 같았거든요. 딸은 그제야 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준비를 할 때 한국 대학 과정도 함께 준비했다고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입학을 위해 총 2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덧붙였죠. 한국에 와 첫 번째로 한 게 바로 어학당에 등록해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했던 거래요. 그리고 1년 동안 다니며 모든 과정을 마치고 결국은 대학교에 합격까지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틈틈이 아르바이트하며 제 도움 없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꿈을 찾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너무 익숙한 장소에서 늘 같은 정보를 받아 새롭지 않다고 느꼈던 거예요. 자극이 필요했던 딸은 한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관심을 돌리면서 그 자극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한국에서 대학교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할지 그 이유도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비밀이라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죠. 제가 봐도 한국으로 온 딸은 너무나 멋지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딸의 미래가 무엇이든 잘 해낼 거라는 믿음도 생겼어요. 다른 나라에 혼자 떠난 딸이 걱정이었고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의지도 없어 보여 한심하게 생각했던 옛날 과거는 이제 모두 잊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딸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한국어를 하는 게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된 TV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고 그 나라 언어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공부와 관련된 걸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딸이 그저 한심하게 보였던 거죠. 언어적 감각이 타고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는 걸 빠르게 알았다면 딸아이가 꿈을 좀 더 일찍 찾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도 해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언젠가부터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했거든요. 딸 때문에 한국에 머물며 보는 모습들도 부모 없이 혼자 지내기에 안전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본은 도심이라도 정말 큰 오피스텔이 아니라면 걱정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은 대학교 기숙사 시스템도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밤거리를 걸어 다녀도 위험한 일을 마주할 일들이 없어서 더욱더 안심이죠. 그렇게 딸을 보고 돌아오는 일본행 비행기에서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사연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무지한 엄마 밑에서 잘 성장해준 딸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혹시라도 자녀 중 한국에 관심을 보인다면 그 역시 재능이니 잘 키워주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능으로 어떻게 꿈으로 전환될지 예측이 어려우니까요. 아이들이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는 말을 믿고 이제부터 딸을 믿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가고 있는 딸을 둔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처음 그녀는 한국에 빠져 한국행을 선택한 딸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딸은 부모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새롭게 생겨난 꿈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을 보러 그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행을 결정한 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대학에 합격한 모습을 보고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통해 그들의 꿈을 찾고 한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은 뻔뻔한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여기 무려 50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방문한 영국의 명문대 교수와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4명의 가족은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한국으로 첫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한국의 일정을 소화하다가 결국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급기야 토가 쏠리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방문한 소감으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이라고 표현한 교수의 아내는 대체 어떤 걸 목격하게 된 걸까요? 그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은퇴한 후 아내와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단에 섰고 은퇴한 지 이제 막 몇 년 된 신입 백수입니다. 제 평생은 공부 그리고 학생과 학교와 같은 교육이 전부였던 것 같네요. 그 덕에 이젠 제 이름으로 책을 출판해도 그 인쇄로 먹고 살 정도는 될 정도의 커리어를 가졌으니 이만하면 성공적인 인생이라 만족해도 괜찮겠죠. 저는 와이프와 동료 교수로 만나 결혼까지 했어요. 심지어 저의 2 아이들도 제가 교수로 있는 대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마칠 수 있었죠. 이 학교는 영국에서도 인문계에서 명문대로 꼽히는 곳이라 꽤 오기 힘든 곳인데 아이들이 참 공부를 잘하는 거 보면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좋아하는 걸 저의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다는 게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저는 그간 단 한 학기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왔어요. 그러다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고 오래 서 있는 것도 체력적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점점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면서 결국 은퇴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래도 70이라는 나이가 다 될 때까지 교단에 설 수 있었다는 걸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는 데는 다 학생들 덕분이었죠. 학생들은 제 강의를 꾸준히 좋아해줬어요. 그래서 더 은퇴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제 인생을 가족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제 아내는 저보다 더 똑똑했던 사람이었는데 아이들을 키우고 저를 내조하면서 일을 하는 데까진 무리가 있어 결국 교수직을 포기하고 열심히 집에서 하우스 와이프가 되었거든요. 그 덕에 우리 가족이 서로를 위하면서 참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늘 희생해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제 아내의 라이프는 아내와 좋은 것들을 보며 좋은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데 몰두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모아둔 돈도 꽤 있었고
여행을 다니기 위해 40대 때부터 적금을 부어왔거든요. 여행을 다니는 자금을 막상 쓰려면 부담스러울까봐 아내가 고안해낸 현명한 방법이죠. 저는 이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적극 추천할 테니 여러분도 나중에 여행을 다니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10,000원이나 20,000원씩 밥 한 끼 외식하는 금액을 아주 장기간 모아보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그 결과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처음으로 해외 가족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간 가족들의 일정을 맞추기 힘들어 해외로는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첫 여행지를 온 가족이 모두 가고 싶은 곳으로 정하고 싶었기에 우리 가족만의 특이한 문화인 익명의 투표를 진행했어요. 우리 가족만의 방식인데요. 결정하기 힘든 게 있다면 식사가 끝난 후 모여 자신의 의견을 왼손으로 써서 작은 쪽지에 적어요. 그러면 누가 썼는지도 알아보기 어렵고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한결 편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되죠. 우리는 이번에도 여행을 가고 싶은 나라를 뽑기 위한 익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각자 방에서 써서 우리 가족들만의 투표 항아리에 집어넣죠. 그 다음은 젓가락을 돌려 당첨된 사람이 하나씩 종이를 꺼내 발표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라고 이건 할 때마다 괜히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날 막대기로 돌려 걸린 발표자는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저는 항아리에서 종이를 하나씩 뽑아 입기 시작했죠. 그 결과 가장 많이 나온 나라는 바로 한국이 되었습니다. 나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한 표 빼고 모두가 한국을 택했는데 저도 한국이라고 적었거든요. 예전부터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면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었거든요. 한 번도 가족들에게는 말한 적 없었는데 그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가족들도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괜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죠. 제가 한국을 가보고 싶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사실 한국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저의 아버지와 단둘이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벌써 50년도 더 지난 일이 되어버렸네요. 그때 갔던 한국 여행이 아버지와 갔던 마지막 해외여행이 되어서 저에겐 더 남다른 의미로 남았어요. 게다가 그땐 아시아로 그렇게 많이 여행을 가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라 한국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신기해하는 주변인들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제가 한국 여행을 다니는 동안 걱정 때문에 내 하루도 제대로 잠을 드시지 못하셨다고 하지만요. 비록 그때의 한국은 지금의 한국과는 아주 많이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그때 보았던 한국의 멋진 모습과 한국 음식의 놀라운 맛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아서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한 번은 꼭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그게 미루고 미루다 어느새 머리가 새하얘지고 가게 되었지만요. 우리는 한국으로 결정을 하고 날짜와 머물 숙소 가서 봤으면 하는 한국의 명소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둘 다 K-팝의 진심인 팬들이라 하루 종일 날짜가 언제 지나가냐며 호들갑을 떨었죠. 아마 저 말고 두 표의 주인공은 아이들이 분명한 것 같았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애들 둘이 얼마나 꾸미고 짐을 챙겼는지 도저히 끌기도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진작에 갈 걸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는 길이 참 좋았어요. 50여 년 만에 가는 거라니. 비행기에 탑승해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으로 가는 길 동안 예전 추억에 잠겨버렸습니다. 그 기분은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전에 아버지의 단기 파견에 따라 한국에 따라오던 길이 생각났어요. 대학교를 갓 졸업한 제가 어떤 곳으로 취업을 할지 고민이 많던 시기에 아버지와 둘이 떠난 그 여행이 참 좋았어요. 평생 제가 힘이 들 때면 연료가 되어줄 만큼 힘이 돼준 기억이 됐거든요. 그런 곳에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국에 도착해 인천공항을 나가본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이 전 세계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건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 놀랍더라고요. 일단 입국 심사가 너무도 빨라서 우리 가족들 모두 신기해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신기한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공항 밖으로 나가보니 움직이는 무인 로봇부터 반짝거리고 윤이 나는 청결 상태. 쾌적한 냄새, 긴장감이나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니 공항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밖으로 나가면서 바이오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읽고 그게 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멈춰서서 그걸 구경하게 되었죠. 우린 모두 다 궁금증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들어가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건 한국인들에 한해서만 되는 서비스라고 혹시 한국인이냐며 저희에게 묻더군요. 다른 한국인들을 보니 손바닥을 딱 대기만 하니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서 바이오 정보를 한번 등록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이 밖에 서서 다른 한국인들이 바이오 인증을 하는 걸 신기하고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외국인 전용으로도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편리하지 않을까요? 이 한국의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 왜 한국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못할까 싶었죠. 그럼 여권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위조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거고 도난 분실의 문제도 없을 텐데요. 가끔 여권을 안 가지고 와서 집에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런 걱정까지 덜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바로 여기 한국에 있는데 빨리 전 세계에 도입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강남에 호텔을 잡아서 강남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인포메이션에 들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물었고 지하철로 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린 신나는 마음으로 공항철도를 향해 갔어요. 한 나라를 방문할 때 대중교통을 타는 건 엄청난 문화에 대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대중교통은 나라의 수준뿐 아니라 기술력, 사람들의 시민의식, 습관, 에티켓, 한국인들의 패션 등 많은 걸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회와도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택시 같은 걸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이동수단 중에 저는 지하철이 제일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여기가 유럽이었다면 지하철을 당연히 이동수단으로 결정하진 않았겠죠. 유럽 여행이라면 이렇게 짐을 많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역들을 갈 바엔 비싼 돈을 주고 택시를 타는 게 100배 나아요. 그 힘든 길을 짐을 옮기면 분명 골병이 들 정도로 힘들 겁니다. 그럼 여행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전체를 다 망치게 될 거예요. 게다가 유럽 전역엔 어디든 도둑들이 워낙 많아. 주변 경계를 살피느라 밖의 풍경을 제대로 즐겨볼 여력도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문제들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지하철역으로까지 이동하는 방법도 굉장히 편리해서 우리 가족은 정말 신나 있었어요. 제가 수많은 나라에서 지하철을 타봤지만 한국만한 데는 없어요. 특히 한국 지하철은 정말 대단히 편하고 좋아요.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죠. 영국 지하철은 정말 너무 혼잡해요. 심지어 선로에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규칙도 지켜지지 않는 아비규환 그 자체예요. 그래서 매년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는지 셀 수도 없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매년 줄기는커녕 늘어나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흔한 일이라 뉴스에도 이에 대한 보도를 잘하지 않아서 처음 오는 여행객들은 이걸 보면 상당히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인데 솔직히 영국이 의식 수준이 한국보다 높다고 자부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살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선로에 가지 않도록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공항 같은 특별한 역에만 있는 거라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은 모든 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고 국민들의 안전에 상당히 노력하는 선진국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복지가 아플 때나 나이 들고 나서 노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삶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복지는 이미 유럽 최고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역을 다닐 때도 전혀 위험하지도 않았고 모든 곳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교통수단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지하철 문화는 모두가 본인의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만화책이나 신문 같은 아날로그식으로 시간을 보내곤 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지적인 욕구가 더 많아 서가 아니라 단지 휴대폰이 터지지 않아서예요. 한국은 단 한 곳도 인터넷이 끊어지는 곳이 없다는 게 놀라울 뿐이었어요. 솔직히 요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이나 공포가 생기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
휴대폰이 안 터질지 모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만한 공포가 어디 있겠어요. 헌데 영국은 그런 불안감이 여전히 생활처럼 자리하고 있어요. 우린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강남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주한 서울 한복판의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환상적이었어요. 강남은 영국의 대도시들보다 훨씬 더 대도시 같았죠. 건물이 빼곡하고 진짜 많더라고요. 뉴욕 그 어디보다 깨끗하고 신식의 건물들에 우리 가족은 모두 넋을 잃었어요. 평생 영국에 살아왔지만 예전에는 맨해튼을 표방해서 여러 도시들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강남을 따라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확신하게 됐죠. 이런 대도시를 보면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큰 도시만이 주는 특유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대도시들을 다녀봤지만 강남이 훨씬 좋았죠. 이렇게 발전한 한국을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솔직히 한국을 다녀왔다는 기억에 대해 숨기기도 했어요. 그리 자랑스러운 기억이나 경험이 아니었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리가 없죠. 자랑이 되니까요. 십수년 전 저에게도 동료들과 함께 한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동료들과 한국으로 가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은 전쟁 공포에 있는 한국이 굉장히 위험하고 중국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걸 모두가 꺼려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의 차이점에 관심이 아예 없었던 때였죠. 지금 상황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대한 많은 분야를 따라하고 벤치마킹하는 곳들이 늘어난 게 당연하지만 그때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괴짜 취급을 받곤 했으니까요. 한국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게 괜히 자랑스럽네요. 하지만 한국은 결코 운이 좋아 이런 발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간 전 세계를 사로잡을 만한 탄탄함을 가져왔고 통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에서 어디서나 한국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면서 모두가 한국의 장점을 알아보게 된 거죠. 첫날은 저의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K-팝 성지라고 불리는 소속사와 굿즈를 사러 가면서 유명 쇼핑몰을 돌아다녔어요. 한국의 쇼핑몰은 어떤 층이 와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놀이는 완벽한 복합 공간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를 들어 연인이 와서 데이트를 하던 비즈니스 미팅을 하던 아이가 있는 가족끼리 오든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오든 모든 연령층이 와도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모든 곳을 설계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늘 느끼는 거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한국에는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많잖아요. 해시계 자격루 거북선 젓가락부터 현대에는 조선기술 스마트폰 반도체까지 많은 것들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뛰어난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으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듯하죠. 저는 아버지와 여행을 다녀온 후로부터 한국에 대해 크게 관심이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한국에 와본 이후로 아버지에게 배우고 들었던 한국에 대한 강렬한 기억에 큰 영감을 받아 많은 한국의 문화나 역사에 관련한 것들을 많이 읽고 섭렵했어요. 우리 아이들조차도 한국의 웬만한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저희는 한국이 최고이자 최초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잘 알아요. 금속활자, 팔만대장경, 직지 같은 건 모두가 알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한글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낸 모든 것의 최고 기록들은 모두 교육을 향해 있다는 걸 말이죠. 팔만대장경이랑 금속활자를 만든 목적을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백성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뒀어요. 그들에게 교육을 전하고 싶어 했죠.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삼은 덕목으로 삼았다고 하죠. 그런 마음과 발상에서 시작된 것들이 결국 한국의 기록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교육의 강국이 된 까닭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뿌리 깊은 오래전부터 교육에 대해 특별히 고안하는 민족이었어요. 책에서 읽었던 기록이 있는데 한국은 아주 옛날 옛적부터 과거제도라는 걸 만들었다는 걸 들었어요.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대 때는 세습되는 게 당연했던 때라 이런 건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그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 같아요. 무려 몇천 년 전에 고위 관직들을 뽑기 위해 테스트라는 방식을 생각해서 이뤄냈다는 게 말이죠. 한국은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민주적이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자 했던 나라라는 점에서 크게 감명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육제도가 얼마나 평등하고 상향되어 있는 교육의 나라인지 아셔야 해요. 교육 분야에서 수십 년 일한 전문가인 제 눈으로 보기에도 한국은 완벽에 가까운 이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대표 나라라 불리는 영국보다 오히려 더 민주적인 나라 같아요. 작은 학급부터 총장 지방선거 모든 걸 다수결에 투표로 위에 뽑죠. 그리고 한국에 오면 우리 모두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바로 성격이 조금 바뀐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괜히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국인들이 워낙 규칙이나 매너 예절을 중요시하니까 우리도 그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규칙에 벗어나는 걸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내보니 이 정도의 긴장감이나 서로 눈치 보는 건 아주 긍정적인 것 같아요. 첫날을 바쁘게 보내고 그날 숙소에서 얼마나 푹 잤는지 모르겠어요. 잠들기 전에 한국식 사우나를 경험해보고 지나선 온몸에 피로가 응축되어 있던 게 풀리는 듯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 골아떨어져 버렸죠. 아내가 말하길 제가 얼마나 깊게 잤는지. 평소였으면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깨는 사람이 머리를 말리는 드라이기 소리에도 깨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일정은 드디어 제가 가장 가보고 싶던 곳으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저의 아버지와 매일 다녔던 곳인 종로였어요. 종로로 향하는 길은 괜히 아버지를 더 떠올리게 했죠. 종로에 도착하자 가슴이 괜히 뭉클해지면서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종로를 보니 종로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 많이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종각 쪽은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많이 변하긴 했어요. 마치 타임스퀘어처럼요. 그 외로 제가 아버지와 늘 거닐었던 곳은 예전의 모습을 다행히 간직하고 있었죠. 저의 아버지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계셨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그리 많이 않을 때라 우리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신기한 눈빛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딜 가나 외국인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세계화되고 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죠. 그때 아버지가 한국지사로 파견되면서 저도 함께 왔을 때는 아버지와 이 길을 함께 많이 걸었어요. 아버지가 일하셨던 건물은 그때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는 게 그때와 가장 다른 점이었죠. 왜냐면 그땐 아버지가 일하셨던 건물이 14층짜리였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종로에서 가장 높았던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보든 우리 아버지의 회사가 가장 높아 단박에 알 수 있는 모습이었죠. 그 안에 있으니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아버지로 저의 아이들과 함께 왔다는 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달라진 점을 보니까 예전에는 영국 대사관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저기에 조선총독부 건물이었던 중앙청이라 불리는 건물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없어졌더라고요. 그 건물의 정말 큰 문제라고 그때도 느꼈던 건 그 건물이 일부러 경복궁을 볼 수 없도록 그 앞에 떡하니 지어두어서 사람들이 경복궁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경복궁의 앞부분을 밀어버리고 지었던 건물이니까요. 흙내문, 영재교 유화문과 주변 행각을 모두 철거해버린 자리에 지어버린 거예요. 원래 정문이었던 광화문도 철거될 처지였는데 정말 다행히게도 광화문만은 지켜질 수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정말 화가 나는 건 그때 그 중앙청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잖아요. 그럼 한자로 해 일자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땅에 도장을 꽝 하고 찍어버렸다는 의미인 거죠. 그건 일부러 한국을 욕보이려 한 행동이잖아요. 이건 일본이 한 나쁜 일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가족은 일본이 한국에 행했던 나쁜 일들을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어쩌면 한국 사람들보다 우리 가족들이 그들을 더 용서 못하는 편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저질렀던 행동을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오히려 다른 말로 변경하고 우기는 지금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이면에 그런 역사를 가진 채 인정도 안 하는 그 나라를 보며
일본에 단 한순간도 정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드디어 일본의 것들이 철거되고 나서야 본 경복궁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광화문 월대까지 복원되었더라고요. 월대라는 말이 뭔지 찾아보니까 넓고 높은 단으로 달을 보는데 라는 의미를 가진 관청 건물 앞에 있던 거라고 했어요. 월대는 조선시대에 궁궐 종묘 같은 중요한 건물 앞에 설치됐던 아주 높고 넓은 기단으로 왕의 위신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은데 이 역시도 일본에서 조선 총독부를 짓고 전철을 위해 철기를 깔아버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월대에서는 원래 왕과 백성이 만나는 자리이자 행사도 열리던 곳이었다고 하더군요. 월대를 보면 길 사이에 단이 다른 길이 있는데 그곳은 임금이 다니던 곳으로 어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왕만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했죠. 이런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다니 정말 귀한 경험이었어요. 100년 만에 드디어 복원됐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이 운이 좋게도 딱 맞아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게 행운이었어요. 드디어 볼 수 있었던 한국의 경복궁 전체의 광경은 제가 봤던 그 어떤 궁궐보다 멋졌습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왜냐면 아이들은 둘 다 모두 K 콘텐츠를 안 본 게 없을 정도로 열혈 팬이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 킹덤도 재미있게 봤고 최근에 슈룹이라는 작품도 보면서 한국의 궁궐에 대해 꼭 가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와보게 됐다면서 얼마나 신나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BTS가 공연한 곳이라며 실제로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모두가 좋아하는 한국으로 여행을 오기로 한 게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복궁 내부를 둘러보니 다른 외국인들은 한국 전통 한복 의상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이들도 체험하자고 난리가 났죠. 저는 부끄러워 그냥 아내와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아이들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지켜봤는데 뿌듯하고 고궁 안에 한복까지 입고 있으니 정말 아름다운 추억의 한 장면으로 기억에 남았죠.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을 무료 입장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 제도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처럼 느껴졌어요. 영국은 이렇게 전통 의상이 없으니 부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고궁 안에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 차니까 왠지 더 예전 시대로 돌아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고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우린 영어 해설도 미리 예약을 해놔 그것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 잘 모르는 역사를 정말 상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어요. 특히 근정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왕의 오피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과 어떤 것들을 주로 이루어졌는지 같은 것들도 알게 해줘서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죠. 그날따라 하늘까지 굉장히 맑아 아름다운 궁궐의 처마가 거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가봤던 어떤 궁궐보다 최고의 아름다움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나라의 고궁을 볼 수 있는 나란 실제로 그리 많지 않아요. 게다가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답게 유지된 곳도 없고 한국처럼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마련해둔 곳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경복궁 안에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볼 수 있게 해서 한국 문화도 체험해보고 재미와 교육까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게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이 단순히 휴가나 여가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무언가를 깨닫고 배워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그러기에 정말 최상의 나라라고 할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다음 일정으로 이어 방문한 곳에서 제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고야 말았는데요. 끔찍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우리가 방문한 곳은 바로 서대문 형무소라는 곳이었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은 한국의 역사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다 서대문 형무소는 경복궁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가기도 편해 다음 장소로 오게 된 거죠. 외국인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역사 설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올바른 역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걸 듣더니 아내가 분노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형벌에 대해 보고 있자니 토가 쏠리고 속이 안 좋아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군요. 대한민국에 참혹했던 역사적인 비극을 실제로 목격하고 나니 새삼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더 대단하고 더 나아가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이런 비극을 딛고 어떻게 지금은 전 세계에서 단연 누구든 우러러보는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건지. 한국인은 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을 교육과 학생들의 학업 발전에 힘썼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음은 끝이 없다는 걸 한국의 많은 면에서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저에게 단순히 휴가나 여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겐 그리운 아버지와의 추억을 상기시켜준 곳이고 또 다른 배움을 얻게 해준 배움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있는 동안 다양한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강남거리들 곳곳과 한국에서 가장 높다는 잠실 롯데월드몰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마장동 축산시장이라는 곳을 들러 난생 처음으로 한우라는 것을 먹어봤는데 저는 그보다 맛있는 고기를 어디서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스테이크는 영국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더 한국적인 한식을 먹자 가족들에게 제안했는데 아들이 유튜브에서 유명한 유튜버들이 한우를 먹는 영상을 보고 꼭 가봐야 한다고 했다며 추천했죠. 저는 그것도 다 마케팅 기법이고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라며 믿지 않았는데 속는 셈 치고라도 가보자는 마음으로 방문했거든요. 하지만 한우를 한 입 먹어본 순간 아들의 말을 안 들었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다 싶더군요. 우리 바로 앞에서 바로 신선한 부위와 고기를 골라 썰어줄 뿐만 아니라 바로 뜨거운 불판에 올려 구워주는데 그 냄새와 맛을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같은 고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맛을 내는지 한국에 갈 예정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필수로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 또 강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가격은 다른 음식들에 비하자면 비싼 편에 속하지만 그 정도 급의 고기라는 걸 감안하면 가성비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드셔보시면 그 돈을 주고 먹는 게 결코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가치가 충분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또 한국은 영국처럼 팁을 주는 문화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 제 말 믿고 꼭 가보시길 바래요. 아, 그리고 이건 하나 더 한국에 대한 팁인데요. 아시아의 소고기 하면 일본의 와규를 떠올리시는 분 많으시죠? 일본의 품종으로 아주 비싼 품종이잖아요. 와규의 특징은 근내 지방도가 높고 연해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이 와규도 사실은 한국 거라는 거 말이죠. 화규는 외래종과 일본 재래종 소를 교잡하면서 시작됐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소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을 침략 지배했을 때 한국의 재래, 한우를 대량 반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와규가 되었죠. 그때 한국의 흑우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됐죠. 일본은 한국의 별걸 다 빼앗아갔다는 게 정말 다른 나라 사람인 저도 화가 납니다. 우린 제대로 된 사실을 탐방하며 한국에서 보내는 모든 여정 동안 우린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외롭기만 한 게 아니라 유익한 시간이었죠. 다시 우리는 영국으로 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받은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은퇴하긴 했지만 여전히 옳은 것에 대한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했죠. 저는 교육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나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경험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옳지 못한 인식이나 역사에 대해 바로잡는 일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다들 한국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놀라면서도 저처럼 모두 오래 공부를 해왔지만 한국에 직접 다녀와 듣는 저만큼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린 이야기를 나누다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결국 더 나은 것들을 보다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인데 과거에도 지금도 한국이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라는 식의 일본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어떤 나라의 주장이 옳은 것인 것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게 진실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더군요. 굳이 과거의 일인데 아직까지 질질 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듯해요. 헌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가 쌓여 현재 우리가 있는 지금이 있는 거고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켜 결국 지금 한글과 고금 같은 것들이 남겨져 당연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걸 결코 잊지 말아야 하죠. 외국인인 저조차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으니까요. 저의 계획은 앞으로 곧 경주라는 곳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번에 교재를 만드는 활동에 자문위원으로 위임됐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위해 한국 내 연구원들과 한인사회와 함께 한국 관련 교재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제가 잘하는 걸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 활동을 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는 활동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처럼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대해 새로운 기억을 가질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